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30년 전통의 폭스바겐이 생산 라인을 멈췄고 BMW와 메르세데스도 같은 위기에 직면했죠. 원인은 단 하나, 배터리였습니다. 독일 기술력이면 뭐든 만들 수 있다. 이 오만한 확신이 유럽 최대 자동차 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EU의 배터리 독립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축소하고 자체 개발에 나섰지만 6개월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죠. 폭스바겐 전기차 개발팀장 마르쿠스 슈미트는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어요. 에너지 밀도 70%, 폭락하는 주가, 그리고 멈춰선 공장들. 원료가 아니라 기술이 진짜 힘이라는 걸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추락과 각성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개발팀장으로 15년간 일해왔죠. 볼프스부르크 본사에서 일하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을 지켜왔어요. 2024년 3월 브뤼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배터리 독립 정책을 공식 선언한 거예요. 회의장 스크린에는 큰 글씨가 떠올랐죠. 2027년까지 유럽 배터리 자급률 70% 달성.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한 독일 기업 대표단과 함께 있었어요. 정책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역내 생산 배터리를 우선 사용해야 하고 정부는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연단에서 말했어요. 더 이상 아시아 기업들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메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브뤼셀의 한 레스토랑에서였죠. 마르쿠스, 이건 기회야. 그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가 배터리까지 독자 개발하면 완전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130년 역사를 자랑하죠. 내연기관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우리가 배터리 하나 못 만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CEO님, 제가 프로젝트를 맡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죠. 다음 주 본사로 돌아와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제 직속 엔지니어 12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만들 겁니다. 제가 선언했죠. 독일 기술로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석 엔지니어 한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팀장님, 한국 LG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시죠? 현재 우리 배터리의 80%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의 질문에 저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를 축소할 겁니다.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줄여서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죠. LG는 보조 공급자로만 남기고요. 화면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팀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절반은 흥분했고 절반은 우려했죠. 한국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엔지니어 슈테판이 물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나 안전성 면에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이 먼저 시작했을 뿐이야. 우리에겐 독일 정밀공학의 DNA가 있어.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날 오후 LG 에너지 솔루션 유럽 지사장 김민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특유의 정중한 태도로 말했어요. 마르쿠스 팀장님, 계약 축소 제안을 받았는데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를 생각하시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죠. 김 지사장님, 이건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EU 정책에 따라야 하고 우리도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답했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경고를 저는 가볍게 여겼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작센주 정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새 배터리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이었죠. 슈미트 팀장님, 드레스덴 근처에 완벽한 부지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인프라도 우수하고 숙련 노동자들도 많아요. 저는 즉시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곳에서 독일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카타리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대단한 일을 시작했어. 독일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야.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확신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의 깊이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 로비에서 독일 경제지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죠. 슈미트 팀장님, 정말 한국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다음 주 일면에 실렸어요. 폭스바겐 배터리 독립 선언.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자랑스럽게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024년 5월 베를린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배터리 컨소시엄 창립 총회였죠. 저는 폭스바겐 대표로 참석했어요. 회의장에는 BMW, 메르세데스, 지멘스, 바스프 등 독일 굴지의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선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유럽 배터리 산업의 새 역사를 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50억 유로를 지원하겠습니다. 독일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겁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옆자리에 앉은 BMW 배터리 개발 책임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마르쿠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컨소시엄의 역할 분담이 발표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전체 프로젝트 총괄과 양산 기술을 담당하고 BMW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메르세데스는 안전성 테스트를 맡았죠. 바스프는 양극재 개발, 지멘스는 생산 설비 자동화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네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메르세데스 담당자도 동의했죠. 우리 독일인들의 체계적 접근 방식이면 충분히 가능해. 회의 후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에너지 밀도 목표 킬로그램당 270와트시. 충전 속도 80%까지 18분. 수명 2000회 충방전. 저는 메모하며 계산했죠. 한국 LG의 현재 수준과 비슷한 목표였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까? 재무부 차관이 물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겐 독일 화학산업과 자동차 공학의 노하우가 있어요. 18개월이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작센주 드레스덴 근처 공장 부지에서 착공식이 열렸어요. 화창한 날씨였죠. 독일 총리까지 참석해 첫 삽을 떴습니다. 이 공장에서 유럽의 미래가 만들어질 겁니다. 총리의 연설에 수백 명의 하객이 환호했어요. 저는 건축 책임자와 공장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여기가 셀 조립 라인이고 저쪽이 품질 검사 구역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연간 생산 목표는 50기가와트시예요. 전기차 60만 대 분량이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독일 특유의 효율성이 발휘됐죠. 3개월 만에 공장 골조가 완성됐고 6개월 후에는 생산 설비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그 사이 본사 연구소에서는 프로토타입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제 팀은 밤낮 없이 일했죠. 첫 시제품이 나온 건 2024년 9월이었어요. 저는 실험실에서 그 배터리를 직접 손에 들어봤습니다. 무게는 어때? 제가 수석 엔지니어 한스에게 물었어요. 한국 제품보다 8% 무겁습니다.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죠. 하지만 안전성 테스트에서는 우수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좋아. 첫 시도치고는 훌륭해.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자.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죠. 10월에 첫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차량에 프로토타입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거리를 측정했어요. 결과는 킬로와트 시당 6.2km였습니다. 목표는 6.5km였죠. 5% 부족하네요.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야. 최적화하면 충분히 개선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이 스쳤어요. 11월 본사에서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CEO와 이사진 앞에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현재까지 목표 대비 92% 달성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내년 3월까지 100% 달성이 가능합니다. CEO가 물었어요. 한국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우리가 더 앞설 겁니다. 이사진은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재무이사가 말했죠. 좋아요. 투자자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 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발표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12월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 충전 테스트에서 배터리 성능이 예상보다 빨리 저하된 거예요. 500회 충방 전후 용량이 15% 감소했죠. 목표는 5% 이하였습니다. 왜 이런 거죠? 제가 팀원들에게 물었어요.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양극재 배합이 문제일 수 있어요. 한스가 추측했죠. 바스프 쪽과 다시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스프 연구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루트비히스하펜의 거대한 화학단지였죠. 그곳 연구원들과 이틀간 회의를 했습니다. 니켈 비율을 조정해보죠. 그들이 제안했어요. 코발트를 줄이고 망간을 늘리면 안정성이 개선될 겁니다. 새로운 배합으로 다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실험실을 찾아가 데이터를 확인했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팀원들 앞에서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개선된 배터리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용량 감소율이 12%로 줄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목표에는 못 미쳤죠.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스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석 달 후였는데 과연 준비가 될까? 연말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마르쿠스, 솔직히 말해봐. 정말 한국 따라잡을 수 있어? 저는 맥주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독일 엔지니어들이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가 18개월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저는 축배를 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최종 테스트 결과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89와트시에 머물렀어요. 목표인 270와트시의 70% 수준이었죠. 저는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석 엔지니어 한스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양극재 밀도를 높이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내부 저항이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팀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소 석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2달 후였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죠. 석 달이라니. 발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CEO에게 보고했어요.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CEO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슈미트 팀장,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나? 8억 유로야.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기술적 문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더 큰 문제가. CEO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죠. 모터쇼 일정은 변경 불가야. 모든 해결책을 찾아. 회의를 나오며 저는 복도에서 BMW 담당자와 마주쳤습니다. 마르쿠스, 소문 들었어. 에너지 밀도 문제가 있다면서.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우리 BMS 시스템은 당신네 배터리 사양에 맞춰 개발 중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작센주 공장에서 파일럿 생산이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소량 양산을 시도하는 단계였죠.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어요. 셀 50개가 문제없이 생산됐죠. 하지만 둘째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30%가 불량으로 판정된 거예요. 전극 코팅이 불균이랍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가 보고했죠. 공정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멈추고 엔지니어들을 소집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실험실에선 잘 됐잖아요. 생산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실험실 규모와 양산은 다릅니다, 팀장님. 설비 세팅이 훨씬 복잡해요. 지멘스에서 나온 장비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장비 문제는 아닙니다. 배터리 설계 자체가 양산에 최적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함께 해결책을 찾읍시다. 하지만 이미 팀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게 느껴졌습니다. 2월 들어 더 큰 문제가 발견됐어요. 안전성 테스트에서 배터리 하나가 과열됐던 겁니다. 다행히 화재는 나지 않았지만 온도가 섭씨 90도까지 올라갔죠. 기준은 70도 이하였습니다. 메르세데스 안전팀장이 긴급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이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면 위험합니다. 열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해야 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페이지의 테스트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모든 지표가 목표에 못 미쳤죠. 에너지 밀도 70%, 수명 60%, 안전성 불합격. 문이 열리며 한스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계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서. 한스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LG 기술자들이 작년에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무슨 말? 제가 물었습니다. 한스가 메모를 꺼냈어요. 배터리는 화학과 물리학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20년 데이터 축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들이 협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제가 물었죠. 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옳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스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다음 날 컨소시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베를린 본사 대회의실에 모든 파트너사 대표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BMW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폭스바겐, 당신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BMS 개발에만 20억 유로를 투자했어요. 배터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 다 물거품이에요. 메르세데스 대표도 가세했죠. 안전성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대로 출시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타격받아요. 저는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기술은 초기에 문제를 겪는 법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바스프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슈미트 팀장,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킬로그램당 280와트시를 달성했어요. 우리는 아직 190입니다. 격차가 너무 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CEO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터쇼 발표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외부 자문을 받겠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죠. 슈미트 팀장, 한국 전문가들과 접촉해보세요. 한국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CEO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래요.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보였어요.
화려한 도시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독일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볼프스부르크 ID 생산 공장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공장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배터리 재고가 바닥났어요. 잠이 확 깨졌죠. 뭐라고요? LG에서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계약 축소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번 달부터 공급량이 30% 줄었어요. 저는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상황실에는 이미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스크린에 빨간 숫자가 표시됐죠. 배터리 재고 3일분. 자체 개발 배터리는요? 제가 물었어요. 생산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에요. 품질 문제로 승인이 안 났죠.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그럼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장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주부터는 불가피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저는 즉시 LG 유럽지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준 지사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슈미트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배터리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작년에 계약 축소하실 때 저희가 생산 라인을 조정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죠?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즉시는 어렵고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한 달이라니. 저는 멘붕이 왔어요. 그동안 우리 공장은 어떻게 하죠?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도 다른 고객들이 있어요. 토요타, 혼다도 물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CEO에게 보고했습니다. 생산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말하자 CEO가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돼. ID 시리즈는 우리 전기차 전략의 핵심이야. 하루에 몇 대나 만드는데? 800대입니다. 제가 답했죠. CEO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달이면 24,000대야.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8억 유로야, 18억. 다음 날 생산 라인이 정말로 멈췄습니다. 저는 공장 현장에 직접 가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할 일 없이 빈 작업대 앞에 서 있었죠. 로봇 팔들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우리 일자리는 괜찮은 거죠? 그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주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만 답할 수 있었죠. 공장 주차장에는 미완성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배터리만 없는 차체들이었어요. 햇빛 아래 놓인 그 차들은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주 금융시장이 반응했어요. 폭스바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9시 개장과 동시에 8% 떨어졌죠. 재무 담당 이사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예요. 투자자들이 배터리 문제를 알았어요.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냈습니다. 폭스바겐 ID 생산 중단, 배터리 공급 차질.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죠. 제 휴대폰에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BMW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iX 생산 일정 조정 불가피. 메르세데스도 이틀 후 성명을 냈죠. EQS 공급 지연 예상.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컨소시엄 긴급회의에 소환됐어요. 화상회의였는데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죠. BMW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미넨 공장도 다음 주면 멈춰요. 메르세데스 대표가 덧붙였어요. 슈투트가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려다가 이런 꼴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죠. 제 책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자체 개발을 너무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독일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죠.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토요타와 혼다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가 포기한 물량을 가져간 거였죠.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날린 거예요. 한스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3월 말 작센주 배터리 공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안전성 테스트 중 배터리 하나가 실제로 발화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험실 일부가 불에 탔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공장 단지를 울렸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 다친 사람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대피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답했어요. 하지만 테스트 장비는 전소됐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장비를 다시 갖추려면 몇 달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 뉴스 모든 채널이 이 사고를 보도했어요.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화재 발생.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독일 배터리 개발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 배터리 버리더니 이 꼴이네. 독일 기술력이 이 정도였어?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4월 첫째 주 노동조합이 움직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 공장 앞에서 노동자 3,000명이 시위를 벌인 거예요. 일자리를 지켜라. 플래카드를 든 노동자들의 함성이 들렸죠. 저는 인사 담당 이사와 함께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슈미트 팀장, 책임지시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은 무슨? 한국 기업 내쫓더니 이제 우리가 굶게 됐잖아요. 주변 노동자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너무 얕잡아 봤어. 다음 주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해임될 각오를 하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CEO와 이사진의 표정은 싸늘했죠. 슈미트 팀장, 현재 누적 손실이 25억 유로입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어요.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있습니까? CEO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버렸으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죠. CEO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슈미트 팀장, 한국으로 가세요. 어떻게든 설득하시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건 당신 마지막 기회이자 우리 회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과연 우리를 용서할까? 그들을 하청업체처럼 대했던 우리를 다시 받아줄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하늘은 잔뜩 흐렸어요.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죠.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그리고 그 중심의 선저. 이제 한국행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중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BMW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위넨 딩골핑 공장 가동 중단. 기간 미정. 저는 그 뉴스를 본사 사무실에서 봤죠. 동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시간 후 메르세데스도 같은 발표를 했어요. 진델핑엔 공장 전기차 라인 중단. 독일 자동차 산업의 양대 산맥이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죠. 언론, 협력사, 정부 관계자들의 전화였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전기차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이 주당 50억 유로에 달합니다. TV 화면에서 회장의 심각한 표정이 비쳤어요. 이는 독일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제 책상 위 컴퓨터에는 실시간 주가가 떠 있었어요. 폭스바겐은 전주 대비 32% 하락, BMW는 28%, 메르세데스는 35% 떨어졌죠. 독일 DAX 지수도 5%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한스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협력사들이 난리예요. 그가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죠. 부품 납품 계약 해지 통보가 벌써 15곳에서 왔어요. 저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타이어, 유리, 내장재 업체들이었죠. 차 생산이 중단됐는데 부품이 필요 없으니까요. 한스가 설명했습니다. 중소협력사들은 곧 도산 위기에 몰릴 겁니다. 그날 오후 작센주 경제부 장관이 드레스덴을 방문했어요. 저는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슈미트 팀장, 이 지역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공장 건설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2만 명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 가족까지 합치면 5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으면 드레스덴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거의 완성됐지만 제대로 된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50억 유로를 들인 거대한 건물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었죠. 다음 날 베를린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총리가 직접 주재했어요. 저는 산업계 대표로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경제부, 재무부, 노동부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 종사자 8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이 추세면 한 달 내 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팀장, 솔직히 말하시오. 자체 배터리 개발이 가능합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무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죠. 그럼 한국에 다시 손을 벌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경제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CATL이나 BYD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품질이 한국 제품에 못 미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생산 라인은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져 있어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최소 1년은 걸려요.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접촉하시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협력을 재개해야 해요. 그가 저를 포함한 산업계 대표들을 바라봤죠. 독일 경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베를린 거리로 나왔을 때 시위대와 마주쳤어요.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라. 플래카드를 든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있었죠.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을 쫓아낸 게 누구냐? 그들이 책임져라. 군중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저는 재킷깃을 세우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독일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자동차 산업 위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독일 제조업의 상징 자동차 산업 붕괴 위기. 전기차 시대. 독일의 오만이 부른 재앙. 한 경제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독일은 내연기관 시대의 성공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전기차의 심장이죠. 그걸 20년 축적한 한국 기술과 경쟁하려 한 게 착각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BMW 배터리 개발 책임자였어요. 마르쿠스, 우리도 한국행 준비 중입니다. 혹시 LG나 삼성 쪽 연락처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다음 날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 개장 전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스바겐 목표가 30% 하향. 독일 자동차주 전면 매도 권고.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특히 뼈아팠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원료만 확보하면 기술도 따라온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배터리는 화학, 물리학, 재료공학의 복합체다.
한국 기업들이 20년간 수천억 유로를 투자하며 쌓은 노하우를 18개월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은 게 오만이었다. 저는 리포트를 덮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오만했어요. 독일 기술력에 대한 맹신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주말 유럽 자동차 판매 통계가 발표됐어요. 독일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65% 급감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 브랜드들은 증가했죠.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델들이었어요.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들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마케팅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고객들이 독일차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문제로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걸 다들 아니까요. 유럽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몰락, 교만이 부른 자멸. 르몽드는 더 신랄했죠. 배터리 전쟁에서 패한 독일, 한국에 무릎 꿇을 때.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제 실패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언젠가 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만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렀는지 기억하기 위해. 5월 첫째 주, 저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협력을 재개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받아줄까? 한 번 배신한 파트너를 다시 믿어줄까? 출국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의 프로젝트 자료가 쌓여 있었죠. 수백억 유로의 투자, 수천 명의 노력, 그리고 처참한 실패. 창밖으로 볼프스부르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멈춰선 공장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만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한국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독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데이터들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 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00년부터 배터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5년의 축적이었죠. 연구 인력만 1만 2천 명, 연간 R&D 투자액은 18억 유로. 저희가 1년간 쓴 돈보다 많았어요. 삼성 SDI도 비슷했습니다. 특허 보유 건수만 2만 3천 개. 우리는 겨우 450개였죠. 숫자가 보여주는 격차는 명확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 차이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의 차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에너지 밀도 발전 그래프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매년 5%씩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2010년 킬로그램당 150와트시에서 2025년 280와트시까지.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었죠. 반면 우리는 18개월 만에 270를 달성하려 했어요. 그래프 위에 두 선을 그어보니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 한숨을 쉬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측 관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협력팀 차장 이수진이었어요. 슈미트 팀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죠.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이수진이 일정을 설명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김민준 지사장님과 연구소장님이 참석하실 겁니다. 저는 긴장되어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혼자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까? 우리를 한번 버린 기업을 왜 다시 도와야 할까? 저라도 거절할 것 같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에 도착했어요. 여의도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는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GM, 테슬라, 현대차와의 협력 사진들. 우리가 빠진 자리를 다른 기업들이 채우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김민준 지사장과 연구소장 박재혁,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분위기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우호적이지도 않았어요. 슈미트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김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배터리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의 축적이 필요하죠. 박재혁 연구소장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에너지 밀도, 안전성, 수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수만 번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오만이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컨소시엄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죠. 우리는 원료와 장비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공정 노하우였습니다.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같은 원료, 같은 장비를 써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죠. 그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속도. 모든 변수의 최적 조합을 찾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독 배터리 협력 제안서입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열됐어요. LG의 기술 라이선스, 공동연구소 설립, 유럽 시장 공동 개발. 김민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죠.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 목소리에 진정성을 담았죠. 저희는 더 이상 한국을 공급자로 보지 않아요. 필수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말은 쉽죠. 한 임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작년에도 파트너십을 얘기하더니 정작 EU 정책 나오자마자 계약 축소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인정합니다. 저희가 배신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25억 유로 손실, 8만 명 일시해고, 주가 32% 폭락.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박재혁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나요? 저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어요. 단계별 협력안입니다. 1단계는 기존 계약 복원, 2단계는 기술 라이선스, 3단계는 공동 R&D. 투자 규모는요? 김민준이 물었죠. 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향후 5년간 30억 유로.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소를 독일과 한국 양쪽에 설립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제안이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김민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내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까지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주 정도요. 그가 답했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기다릴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재혁이 저를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구경하고 가시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죠. 배터리 연구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첫 번째 방은 재료 연구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현미경과 분석 장비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양극재 신소재를 개발합니다. 박재혁이 설명했죠. 현재 니켈 함량 90% 배터리를 테스트 중이에요. 90%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70%도 안정화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에너지 밀도를 킬로그램당 300와트씩까지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다음 방은 안전성 테스트 센터였어요. 거대한 폭발 방호 챔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박재혁이 설명했어요. 과충전, 관통, 압착, 화재.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죠. 벽면에는 테스트 결과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천 번의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20년의 축적이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죠.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하루 쌓은 겁니다. 세 번째 공간은 파일럿 생산 라인이었어요. 실제 공장을 축소한 시설이었죠. 여기서 양산성을 검증합니다. 박재혁이 로봇파를 가리켰어요.
연구실에서 성공해도 양산에서 실패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저는 그 설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연구와 양산 사이의 간극. 한국 기업들은 그 꼴을 메우는데 10년 이상을 썼던 거죠. 인상적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재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팀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년에 왜 우리를 버렸나요? 정말로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독일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현실을 가렸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죠. 사실 우리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워낙 앞서 있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했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을 따라잡는데 15년 걸렸습니다. 박재혁이 답했죠. 그리고 추월하는데 5년 더 걸렸어요. 총 20년입니다. 20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는 18개월 만에 그들을 따라잡으려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연구소를 나오며 박재혁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개인적인 조언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기술은 축적입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함께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CEO에게 보고했습니다. 2주 내 답변 온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자 CEO가 물었어요. 가능성은? 저는 잠시 생각했죠. 50% 정도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날 삼성 SDI 본사도 방문했어요. 비슷한 회의를 했죠. 그들도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LG와 협의해서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담당 임원이 말했어요. 한독 협력이라면 업계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진짜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끈기, 투자,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었죠. 그들은 20년을 내다보고 움직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18개월밖에 보지 못했어요. 빠른 성과를 원했죠. 그게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기술은 조급함을 용납하지 않아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수천 개의 테스트 샘플, 그래프, 장비들. 그 모든 게 20년의 증거였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준다면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착륙 30분 전 김민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예비 협의 시작 가능합니다. 다음 주 실무진 미팅 제안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6월 첫째 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BMW와 메르세데스 대표들도 함께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연합 차원의 협상이었어요.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우리는 최종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BMW 대표 토마스 밀러가 말했어요. 이번엔 실패할 수 없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LG타워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LG, 삼성, SK온 세 회사의 임원들이었어요. 김민준이 우리를 맞았죠.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첫 번째 안건은 기존 계약 복원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월 5,000개 배터리 셀 공급. 김민준이 제안했어요. BMW의 3,000개, 메르세데스의 3,000개. 우선 6개월 계약으로 시작하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월 1만 1,000개면 전기차 약 550대 분량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됐죠.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성 SDI 김상훈 전무가 답했습니다. 저희도 다른 고객들이 있어요. 토요타, 현대차, 제너럴 모터스. 당장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하지만 독일이 큰 시장 아닙니까? 토마스가 끼어들었어요. SK온 이사 정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유럽 배터리 독립이라며 저희를 밀어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실을 지적당한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죠. 인정합니다. 저희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김상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어요. 한독 배터리 얼라이언스 제안서입니다. 단순 공급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죠.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공동 연구소 설립,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 유럽 생산 거점 공동 운영. 투자 규모는 50억 유로였습니다. 50억이요? 정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입니까? 토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독일 정부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이에요. 한국 측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김민준이 물었죠.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50대 50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동등한 파트너십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독일이 유럽 시장 접근성과 자금을 제공하죠. 메르세데스 대표 안드레아스도 거들었습니다.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왜 태도가 바뀌었죠? 김상훈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작년엔 한국을 하청업체처럼 대하더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죠. 실패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배터리를 개발해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20년 축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공장들이 멈췄어요.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고 손실이 주당 50억 유로예요. 제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잃었습니다. 자만심이요. 토마스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내연기관의 성공에 도취돼 있었어요. 전기차 시대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박재혁 연구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바라봤죠.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문서를 꺼냈어요. 5년 최소 계약 기간,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억 유로, 기술 이전 보장 조항. 한국 측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더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드레아스가 말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김민준이 잠시 한국 측 임원들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바라봤어요.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 개선.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 측 동의 필수. 셋째, 유럽 공장의 한국인 관리자 파견. 저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해요. 그럼 실무 협상을 시작하죠. 김민준이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긴장이 풀리고 협력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다음 3일간 우리는 세부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범위, 로열티 구조, 공동 연구 주제, 생산 계획. 모든 걸 문서화했죠.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지만 아무도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셋째 날 저녁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민준이 샴페인을 따랐어요. 한독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슈미트 팀장님. 박재혁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우리는 회의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박재혁이 계속 말했죠. 하지만 팀장님이 연구소에 왔을 때 느꼈어요.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그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번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박재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함께 잘해봅시다. 독일과 한국이 협력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날 공식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대거 참석했죠. 양측 대표들이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독일이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김민준이 선언했어요.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 전 저희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오만했고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걸.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오늘부터 한국은 저희의 파트너입니다. 동등하고 존중받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죠. 연 회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한스를 발견했어요. 그도 박수를 치고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한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송별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전통 요리가 준비됐죠. 김민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잊지 않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 후 박재혁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배터리 샘플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죠. 저희가 20년 걸려 만든 거예요. 이제 함께 다음 20년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그 샘플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작은 배터리 셀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제 사무실 책상에 놓아두기로 했죠. 오만을 경계하는 상징으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죠. 실패 후의 재기, 오만 후의 겸손, 그리고 경쟁 후의 협력. 한스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팀장님, 해냈네요.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죠.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고 배우고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 2025년 7월, 볼프스부르크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LG 기술자 팀 30명이 도착한 거예요.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직접 맞았죠. 팀장인 이준호 수석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슈미트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어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이번엔 정말 달랐어요. 그들을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 맞이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조회가 있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3,000명이 모였어요. CEO가 먼저 말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독일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지난 1년은 힘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기술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파트너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오늘부터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합니다. 제가 이준호를 무대로 초대했죠. 그들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폭스바겐의 모습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졌어요. 노동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한스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요? 첫 주는 기술 이전에 집중했습니다. 이준호 팀은 작센주 공장으로 갔어요. 저도 함께했죠. 생산 라인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온도 설정이 잘못됐네요. 이준호가 지적했어요. 섭씨 180도가 아니라 175도여야 해요. 5도 차이가 품질을 크게 바꿉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죠. 습도는요? 우리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35%에서 40% 사이. LG 기술자가 답했어요. 너무 건조하면 정전기 문제가 생기고 너무 습하면 화학 반응이 불안정해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거.
우리 엔지니어들의 표정도 진지했죠. 더 이상 자만하지 않았어요. 2주 후 첫 테스트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지도로 만든 배터리였어요. 저는 품질 검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죠. 한스와 이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에너지 밀도 측정 완료. 검사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킬로그램당 258와트시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우리가 혼자 했을 때는 189였는데. 안전성 테스트는요? 한스가 급하게 물었어요. 모두 통과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죠. 과열 없음, 관통 테스트 통과, 충방전 1000회 후 용량 감소 4%. 저는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축하합니다, 팀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에 보고하자 CEO가 즉시 날아왔어요. 직접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더니 환호했죠.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마르쿠스, 자네가 해냈네. 제가 아니라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한국팀을 가리켰어요. CEO도 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8월 둘째 주 ID 생산 라인이 재가동됐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저는 공장 현장에서 첫 차량이 조립되는 걸 지켜봤죠.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되고 그 위에 차체가 결합됐습니다. 생산 재개. 공장장이 외쳤어요. 로봇 팔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어요. 노동자들이 환호했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거예요.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노동자들과 악수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 노동자가 말했죠. 이번엔 계속 돌아갈까요? 제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럴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파트너와 함께니까요. 그날 하루 80대가 생산됐어요. 다음 날 150대, 그 다음 주엔 하루 500대로 늘어났죠. 정상 가동률을 회복한 겁니다. 주가도 반응했어요. 폭스바겐 주가가 20% 상승했습니다. 9월 공동연구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볼프스부르크와 서울 양쪽에 동시에 세우는 거였어요. 투자 금액은 각각 10억 유로. 차세대 배터리를 함께 개발하기 위한 거점이었죠. 착공식에 한국 장관이 참석했어요. 독일 경제부 장관과 함께 첫 삽을 떴죠. 한독기술 협력의 상징입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어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저는 단상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됐죠. 아니,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 됐어요. 10월, 첫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고체 전해질 배터리였어요. 차세대 기술이죠. 한독 연구진 80명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저도 프로젝트 총괄로 참여했어요. 에너지 밀도 목표는 킬로그램당 400와트시입니다. 박재혁이 브리핑했어요. 그는 한국 측 연구 책임자로 왔죠. 2028년까지 상용화가 목표예요. 가능합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독일의 재료공학 기술과 한국의 배터리 노하우를 결합하면요. 첫 3개월은 기초 연구였어요. 전해질 소재 선정, 전극 설계, 안전성 검증. 저는 매주 연구소를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한독 연구진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실험실에서 한국 연구원과 독일 연구원이 토론하는 걸 봤어요. 이 소재는 안정성이 부족해. 독일 연구원이 말했죠. 그럼 이렇게 변형하면? 한국 연구원이 제안했어요. 두 사람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2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해법을 찾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이게 협력의 힘이구나. 11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연례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됐어요. 베를린 ICC 대강당에 1,000명이 넘는 업계 인사들이 모였죠. 1년 반 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봤죠. 우리가 원료만 확보하면 기술도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배터리는 20년 축적의 산물이에요. 화학, 물리학, 재료공학의 완벽한 조합이죠. 그걸 18개월 만에 따라잡으려 한 게 오만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독 협력 전후의 비교였죠. 협력 전 에너지 밀도 189, 협력 후 258, 생산 일수 증가 0에서 500대로, 주가 상승 32% 하락에서 20% 상승으로. 숫자가 말해줍니다. 제가 청중을 바라봤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술은 축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파트너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협력에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시대입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죠. 1년 반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만함, 실패, 좌절, 그리고 깨달음. 연설이 끝나고 BMW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마르쿠스, 감동적이었어. 자네 덕분에 우리 모두 배웠네. 메르세데스 안드레아스도 악수를 청했죠. 자네가 길을 열어줬어. 고맙네. 12월 말, 연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4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7만 5천 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거였죠. 한국 배터리 덕분이었습니다. CEO가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했어요.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섰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박재혁과 이준호와 함께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말했죠. 박재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배웠습니다. 독일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이준호가 덧붙였어요. 그게 협력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독 협력 1년 그리고 앞으로의 무궁한 가능성을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죠. 여보, 올해 가장 큰 교훈이 뭐였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축적이라는 거요.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 오만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선 당신이.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가장 많이 배운 해이기도 했죠. 책상 위에는 박재혁이 준 배터리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셀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축적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다짐했죠. 다시는 오만하지 않겠다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파트너를 존중하겠다고. 그게 제가 이 위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볼프스부르크 공장은 풀가동 중이었죠. 한국 기술자들과 독일 엔지니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것. 저는 공장 옥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이는 로봇들, 바쁜 노동자들, 끊임없이 생산되는 차량들. 1년 반 전 이 모든 게 멈췄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준 것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만난 것에.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높이에 함께 도달한 것에. 독일 자동차 산업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겸손하고 더 협력적이고 더 열린 자세로. 그게 우리가 얻은 진짜 승리였죠. 기술은 축적입니다. 파트너는 존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함께할 때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고 독일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쿠스 슈미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가 오만함으로 인해 25억 유로를 날리고 8만 명을 실직 위기로 몰아넣었다가 결국 한국에 무릎 꿇고 배우며 다시 일어선 이 실화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그리고 한국 배터리 기술의 진짜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감동두툼이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동두투미는 단순한 이야기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기술력,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땀과 노력의 이야기들을 파헤칩니다. 과장 없이, 팩트만으로 하지만 가슴 뭉클하게 전달하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20년간 쌓아온 기술. 그 기술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연구 인력 1만 명, 연간 R&D 투자 18억 유로, 특허 2만 건. 이 모든 숫자 뒤에는 밤샘 실험실을 지킨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130년 자동차 역사를 자랑할 때 한국은 묵묵히 25년 동안 배터리 하나에 올인했어요. 세계가 비웃을 때도 일본이 앞서갈 때도 중국이 추격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42%입니다. 마르쿠스가 깨달은 것처럼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여야만 진짜 기술이 탄생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걸 증명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응원이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에 대한 격려이며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SNS에, 단체 카톡방에,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배운 점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목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어디든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유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저력을 알게 되고 우리 기술에 대한 자긍심이 커집니다. 감동두툼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의 조선 기술, K-방산에 숨겨진 실력,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선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숨은 강자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철저한 취재와 팩트체크를 거쳐 전달해드립니다. 과장도 없고 허위도 없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하지만 가슴 뛰게 전달하는 것. 그게 감동두투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구독자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콘텐츠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이 네 가지가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셔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끝일까요? 마르쿠스 슈미트가 한국에서 배우고 독일로 돌아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고 한독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성공시킨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배터리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은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손잡고 제도약을 노리고 있어요. 미국은 IRA 법안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죠. 그 한복판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LG, 삼성, SK는 정말 안전할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죠. 2024년 중국은 배터리 생산 능력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물량으로는 이미 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이 여전히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차세대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 새로운 전쟁에서 한국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가 한국에서 목격한 연구소 기억하시나요? 킬로그램당 300와트시를 목표로 하는 니켈 90% 배터리. 그게 정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칼날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만 한국에 손 벌린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르노, 이탈리아의 스텔란티스, 심지어 영국의 제규어 랜드로버까지 모두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유럽 각국 정부의 견제는 없었을까요? 중국의 방해 공작은요? 그리고 일본의 반격은? 특히 일본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1990년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발명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소니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시장 점유율 7%로 쪼그라들었을까요? 그 뒤에는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이 놓친 것, 한국이 잡은 것. 그 차이가 지금의 명암을 갈랐어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영화 한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현재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어요. 그들이 쓰는 배터리는 자체 생산한 LFP 배터리죠. 한국 배터리보다 30% 저렴합니다. 가격으로 승부한다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술로 승부한다는데 그 기술의 실체는 뭘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배터리 원료 전쟁이에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이 희귀 광물들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중국이 쥐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어요. 호주 광산 인수, 칠레 염호 개발, 캐나다 정제 공장 건설. 전 세계를 누비며 원료 확보에 나선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이것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독일로 돌아가 성공을 거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바로 기술 유출 문제입니다. 한국이 독일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공동 연구소를 세우고 엔지니어들을 파견했죠. 그런데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독일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면 한국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일본이 한국에게 당한 게 바로 이겁니다. 1990년대 일본이 한국에 LCD 기술을 이전해줬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국이 독일에게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은 더 똑똑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핵심 기술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데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진짜 위기와 기회, 세계 배터리 전쟁에 숨겨진 이면, 그리고 10년 후 한국이 여전히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이 모든 이야기를 감동두툼이가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을 다룰 거예요. 소니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왜 지금은 한국에 밀렸을까? 일본 엔지니어의 시점에서 본 그 비극적인 이야기. 제목만 들어도 궁금하시죠? 그 다음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무서운 성장 스토리를 파헤칩니다. 2011년 설립된 신생기업이 어떻게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을까? 그들의 저가 전략은 정말 위협적일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미국 배터리 전쟁편도 준비 중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독립 시도, GM의 울티움 프로젝트, 포드의 자체 생산 계획. 모두 실패하거나 한국과 손잡았어요. 그 뒷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감동두툼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기술, 우리가 몰랐던 숨은 영웅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전쟁까지. 모든 이야기는 철저한 팩트에 기반합니다. 과장도 없고 왜곡도 없어요. 하지만 재미있고 감동적이죠.
그게 감동두툼이의 차별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만이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감동두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